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아이스크림 이름 있잖아요. 더위사냥? 더위하고 잘 싸움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입추가 있었던 거 아세요? 입추라는 소리 말 그대로 가을에 이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뭐 입춘이 지났는데 왜 봄이 안 와? 뭐 입추가 지났는데 가을이 안 와.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절기보다 약간 더 먼저 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틀려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쓱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더워지면 추워지고 또 추워지면 다시 더워지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듯이요. 주식시장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너무 과열되면요, 또 어느 정도 죽여. 그런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죽인 다음에요, 또 그러면 또 다시 살리고. 이게 또 주식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뜨거워져 있을 때, 특히나 낮에 나가서 뭐 하시려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때는 오히려 안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과열돼 있고 막 이럴 때는요, 여러분 쉬면 돼요. 오히려 약간 숨이 죽어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또 들어가고 되고, 그런 어떤 법칙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이 더위, 한참 더운 여름 이때 때양볕에 낮에 나가서 뭐 안 하시려고 하면서 주식에서는 안 그러세요. 모든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셔야지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워낙 저희 휴가철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휴가철 때 여러분들한테 돈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일부러 슬쩍슬쩍 흘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23일 날 창원을 내려갑니다. 창원도 오랜만에 내려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깜짝 놀랄 만한 저만의 비기가 공개가 됩니다. 저는 뭐 없는 얘기 지어내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욕을 먹을지언정, 그죠? 말을 안 바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대하신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잘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또 열심히 출발해 봐야겠죠. 과연 어떤 종목부터 수사를 시작할까?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종목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하나 에어로하고 붙어서, 그죠? 참 같이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잖아요. 하나그룹의 제일 대표적인 방산에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그죠? 방산, 뭐 조선, 우주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다, 심지어 IT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매출을 보면요, 매출 보면 방산, 역시나 방산이에요. 방산이 거의 한 6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ICT. 이 ICT가 이게 실은 되게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타가 한 20%. 기타. 방산 60, ICT 20,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중요한 건 방산이죠. 근데 방산하기 전에 그럼 먼저 ICT라는 게 20%나 차지하고 있다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SI 있잖아요. 시스템 통합. 하나그룹에서 이 시스템 통합을 맡는, 제가 대기업은 하나씩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SK 같은 경우는 SK CNC,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엔 삼성 SDS, 현대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통합을 하는데 그룹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네. 근데 하나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몇 대 그룹인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주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면 비용 쓰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거 그냥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안에서 다 해먹지.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통합을 하나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이 합니다. 그리고 뭐 IT 관련된 회사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삼성 SDS를 알아요. 뭐 SK CNC도 알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시스템은, 왜 하나그룹에서 이걸 한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많이 못했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SI 이런 쪽을요, 얘네들만큼 크게 하질 않아요.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SDS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통합 이런 거 빼고 뭐 방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매출이 더 커요? 아니면 SK CNC가 자기가 하는 그 본래 그거 빼고 이렇게 다른 게 훨씬 큰 게 있나요, 사업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쉽게 말하면요, 거기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매출 구조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이 회사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상 얘네는 거의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회사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보시면 한 7배 올랐죠? 거의 한 6배만 7배 올랐는데 그거 간단해요. 방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하나 에어로하고 비교해서 얘기했던 게 방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가 방산에서 어떤 걸 할까요? 센서하고 레이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센서, 레이더, 전자 시스템, 항공 전자 시스템들, 그리고 이거 뭐 전자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들, 잠수함이나 이런 거 하려면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전자 시스템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이 방산에서도 보면은 뭐 무기 뭐 유도 전자 시스템, 뭐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전자 이쪽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얘네가 하나 에어라고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스템 하면 이거 하는 방산이 있는데 어디예요? 그 LIG 넥스원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카이라 그러죠. 항공우주 이런 데들도 보면은 시스템들 하잖아요. 그럼 얘네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차이가 뭘까요? 걔네도 미사일하는 그 시스템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라는 것 같지만 얘네들하고 가장 그 하나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데는 하나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산을 서로 비슷하게 알더라도 이런 차이점들, 얘는 뭐가 있고 얘는 뭐가 없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방산이니까 우리가 글로벌 국방비 같은 거 봐야 돼. 국방비가 계속 줄면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국방비가 계속 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실 거고 지금 지정학적 갈등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나토에서 어떻게 해요? 국방비 더 올리고 트럼프도 어때요? 막 국방비 가지고 지금 푸시하고 그러니까 계속 국방비가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네들한테 이 부분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도 AI가 등장을 하죠. AI들이 조종하고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무기체계 시스템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드론, 뭐 우주항공도 이 전쟁에 쓰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무기체계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런 전자 시스템들이 계속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글로벌 국방비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늘어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들 좋은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됐던 이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조선이나 방위산업은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워낙은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수요 공급 커브 해가지고 여기가 뭐 교차점이 어디면 거기가 적정 가격이 어디 뭐 이런 거 서프라이 디맨드 그런 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을 찾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얘네 공급자는 방산업체죠. 그럼 수요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 뭐 총이나 대포 갖고 계세요? 집집마다? 그래 요즘 사회가 힘들어. 그래 나 대포 하나씩 아니면 수류탄 하나씩 들고 다녀야지. 우리가 무슨 윤봉길 의사예요? 뭐 도시락 폭탄 들고 다니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급자는 방산처고 수요자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공급 커브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산이란 쪽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 거의 언제 되는지 아세요? 국가 원수가 가서 그 나라 국가 원수 방문해서 악수하는 장면 나오면서 방산 계약 맺었습니다. 이거 참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방산업체들의 마케팅으로 이게 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국가 정상끼리 만났을 때 이거 우리 방산 이렇게 해서 우리 무기 좀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조건 많이 해서 해드릴게. 그럼 우리도 요번에 뭐 좀 무기 좀 필요한데 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007 영화 보면은 나쁜 놈들이 거의 뭐예요? 무기 밀매상들이잖아. 나쁜 놈들이.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워낙이 정식적으로 거래가 안 돼요. 국가 간의 이 거래 아니면. 한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국가 간에 하니까 어때요? 안정적이게 되겠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 업체 뭐 여러 업체들한테 니네도 생산할 수 있어? 그럼 얼마야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경쟁을 잘 안 붙여요, 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가 정상끼리 가면서 악수하면서 계약 맺고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오는 게 안정적이면서 그런 그 수익성도 나름대로 있는 구조. 그래서 방산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참 매력적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웃긴 건 뭐라 그랬어요? 돈이 막말로 한 푼도 없어도 무기를 살 수 있다 그랬죠. 그 파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그 금융사가 얘네들 거를 보증서 가지고 다 돈을 이 업체한테 줘서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돈 좀씩 갚을게 이런 식으로 방사는 계약을 맺어요. 경제에서 가장 기본은 수요 공급이거든요.
이게 다 무시되고 진짜 말 그대로 거의 100% 신용에 가까운 거예요. 하여튼 전 이 방산의 이 산업 구조는 경제학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이런 구조가 이게 계속 이게 성립되는 게 맞나 하여튼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일인이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뭐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면은 어쨌거나 방이 전쟁에 가장 민감한 나라인데 이 방산이 세계적으로 못 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의문이었어요. 아니 가장 클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그런데 방산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같이.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꽃을 핀다는 게 좀 늦게 꽃을 피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제가 날씨에 비유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30 여름에 35도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덥다 그랬어요. 근데 기록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냥 35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저녁에 열대야 예전엔 열대야가 며칠 이상 25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이건 서울 기준이긴 하지만 요즘 밤에 나가서 여러분들 혹시 온도계 보셨어요? 몇 도인가? 여러분 막 29, 30도예요. 다른 때 여름에 막 난리 나는 그 낮 한낮의 기온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온도가 45도, 50도 막 55도 계속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그렇게는. 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명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결국 막 더워지는 순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뭐 지금 지구에 뭐 얼마 뭐 몇 분 뭐 이제 그 온도를 넘어섰다 그런 게 왜 그래요? 이제 더 올라가고 하면 이제 생명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방산을 워낙은 분단 국가에서 꽃 피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항상 예전에 저도 그게 진짜 이상했거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방산을 꽃을 못 피울까 잘? 그게 이제 한 2, 3년에 지금 압축돼서 그 한 2, 30년 동안 나와야 될 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온하고 비교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현대 로템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현대 로템을 얘기하냐면 K2 전차 폴란드 쪽으로 했잖아요. 이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그 이 사격 통제 시스템을 얘네가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전차에. 계약을 폴란드하고 1차로 4조 5천억을 해요. 그리고 2차로 9조를 합니다. 근데 얘네가 약 6에서 7%가 하나 시스템 몫이에요. 그러면 대략 1차로 얼마가 되냐면 약 3천억 정도가 얘네 거예요. 그리고 2차는 9조니까 이거의 2배 얼마예요? 6천억. 합쳐서 한 9천억 정도.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제가 뭐 전자 시스템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이거 얘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중동 쪽에 우리가 SAM2 이거 해가지고 MFR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 A도 있고 한데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사우디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중동향으로 이 미사일들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미사일 시스템. 천궁2에 얘네 탑재되는 이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이 얘네께 들어가요.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이 은근히 되게 많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하나 시스템은 진짜 말 그대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전자 시스템들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장사 은근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미국에 필리조선스라고 있는데 여기를 인수했죠. 얘네가 이거를 그 하나오션하고 해가지고 같이 필리조선사 이거를 100% 인수했거든요. 하나오션이 40%예요, 지분이. 하나 시스템 얘네가 60%예요. 근데 이 필리조선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의 군함 이런 걸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군함 건조 같은 거 수리 같은 걸 하는 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MRO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MRO. 실은 조선 MRO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얘네예요, 직접적으로. 하나 시스템. 얘는 필리조선사라는 것을 하나오션이 40%예요. 얘네가 60%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얘네가 100%이기 때문에 얘네가 연결자 회사예요. 여러분 100%면 지분법이 아닌 거 아시죠? 연결자 회사로 해가 연결 기준이 돼요. 수익에. 미국 조선사들 개판인 거 아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 뭐 조선에 대해서 요번에도 그 무역 관세 협상할 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뭐 부활시키자 이래서 마스카 프로젝트 그래서 그게 잘 먹혀서 뭐 우리가 15% 됐다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의 조선사가 쉽게 말하면 개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요번에도 영업 적자를 냈어요. 약 300억 가까이 적자를 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얘네가 100% 인수를 했거든요. 100% 인수하면 얘네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전액이 협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요 안 좋아요. 왜? 약 300억이 적자를 얘네가 떠안아요. 그래서 실은 하나 시스템은 요번에 2분기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조선소, 미국의 조선소 어때요? MRO 때문에.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세까지 잘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어때요? 이거 크단 말이야. 그것도 뭐냐? 호주에 여러 오스탈 조선소라고 있어요. 얘네가 이것도 요번에 이제 인수를 해요. 지금 얘네가 지분 10%를 인수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어디하고 같이 하냐? 이건 하나 에어로하고 같이 조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미국의 필리조선소는 하나 오션하고 하나 시스템이에요. 근데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는요. 하나 에어로하고 하나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실은 이 하나 시스템이 하나 그룹에 있어서 조선이나 방산에서 굉장히 크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스탈 조선소는 또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가 지금 지분 10% 인수했는데요. 미국의 군함들 있죠. 이 태평양의 군함들. 그거 수리하고 그리고 건조 같은 걸 여기서 또 해요. 그래서 얘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오스탈 조선소 인수하는데요. 물론 호주 거니까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완전 인수하는 거. 오스탈 조선소도 100% 지금 다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지분을. 그럼 누구한테 또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호주 건데 미국 정부한테 받아야 돼요. 미국 정부가 오케이죠. 왜냐? 미국의 군함들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주선서 두 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것도 미국 정부한테 100%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인수해라.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하나 에어로하고 하나 시스템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에어로는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보면요 10배가 뛰었어요. 하나 시스템을 2003년부터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 한 6배 뛰어요. 방사능은 하나 에어로로 워낙에 많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뭐 마스가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지고 뭐 미국의 뭐 그 조선소들 뭐 미국의 군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했잖아. 근데 아까도 미국 필리 조선소 할 때는 어때?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이야. 근데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야.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지분에 있어서. 크게 먹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6배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방산을 계속 뭐 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쪽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 줄이는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겠고 만약에 그래도 난 아니다. 나는 방산이 계속 너무 좋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한화에서 하나 에어로를 보셨으면 하나 차라리 시스템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8월 23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입니다. 이수 스페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워낙 인적 분할된 회사죠. 재작년에 이수화학으로부터 인적 분할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관심 되게 컸었잖아요. 2차 전지들 그때 난리 났을 때. 그죠? 얘네 같은 게 뭐예요? 전고체 쪽 소재.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수화학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수화학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뭐 이수화학 주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수화학. 얘 빠져나가면서 작살났잖아요. 이수화학 이거 이 주가 올랐던 게 이수 스페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회사 측면에서는 아니 이게 뭐 지분이 아직 이게 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 개인 주주들이 그때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 붕어빵에서 안고 빼버리면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다 맛있다. 아이 그건 파는 사람 얘기지. 먹는 사람이 맛이 없다는데 왜 자꾸 맛있다고 우겨. 파는 사람 혼자. 먹는 사람이 사주는 거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막 욕하고 하는 이유가 회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방송에서 하고 하죠. 근데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냐고. 이소화 갖고 있던 사람 주주들 뭐예요? 완전 바보 됐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주주들에 대해서 바보 만들고 이번에도 뭐 말이 좀 다른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상법 개정도 보면은 물론 뭐 무리한 부분도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회사가 정말 그룹들이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은 과연 상법 개정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보면은 돈 필요할 때는 개인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그 사람들 돈 받고 난 다음에 경영하거나 뭐 할 때는 니네들 뭐 지분 얼마나 된다고 몇 주나 갖고 있는데 개인 뭐 이런 식으로 대접해버리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도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 보면 뭐 이렇게 되면 기업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좀 잘하지. 그 전에는 뭐 개판으로 해놓고 뭘 하면은 좀만 불리하면 이런 기업 경영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좀 고칠 거 고쳐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 보면 참 찝찝은해요.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 비중은요, 전고체하는 정밀화학이 그 인적 분할한 거라서요. 얘네는 정밀화학이 거의 100%예요. 다 100%. 오히려 얘네들은 이 정밀화학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그걸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건 뭐냐면 TDN이라는 건데요. 이 애는 뭐냐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로 쓰이는 애예요. 그 다음 많이 쓰인 게 뭐 디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뭐 인쇄 잉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쓰이는 거예요. 금속 세정제니.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정밀화학에 관련된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너무 깊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최종 제품이 아니에요. 얘네는 중간 부품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전방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들이 잘 되면은 얘네들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게 뭐예요? IT 산업. 이런 게 전방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IT 산업이 글로벌 IT들이 지금 투자를 다시 좀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투자 확대를 하기 때문에요. 이쪽 전방 산업들의 성장률이 좀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수 스페셜이 인적 분할된다면 이수화학이 꼬꾸라졌잖아. 근데 얘네 때문에 올라갔었잖아, 이수화학이.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얘네들은 간단해요. 얘네들은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은요, 그냥 전고체 배터리, 그냥 무조건 이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뭐냐면요, 그 고체 전해질 있잖아요. 그 핵심 원료가 뭐냐면요, 황화 리튬이라는 겁니다. 황화 리튬. 얘네들이 이걸 생산하는 거예요. Li2S. 예, 이게 황화 리튬. 이 황화 리튬을 얘네들은 만들어내는 애들이잖아요. 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아주 핵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황화 리튬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저가와 합성 기술을 잘 해가지고 단가를 내릴 수 있느냐예요. 결국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황화 리튬에 대해서 이 선제적인 수요를 위해 가지고요. 얘네는 잘 보시면요. 2022년 4월에요.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아시죠? 일전 머티리얼 넘어가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됐죠? 이런 데들하고 얘네들이 먼저 MOU를 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되게 발빠르게 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 이수 측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수 스페셜 측에서 설명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27년 정도에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후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 요즘 주가가 이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바닥은 찍은 게 맞습니다 하고 요즘 이제 조금씩 올라오죠. 그렇다고 아직 상승까지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근데 이수 측에서는 이게 대량 생산은 27년부터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얘네는 35년 되면 전고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지금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체 전해질의 황화 리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늘 거냐면 솔직히 저도 이거는 이렇게 될까?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 회사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27년에 대량 생산 시작하면 얘네가 황화 리튬 수요가 약 880톤 정도라고 예상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5년 되면 얘네가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게 880톤이 지금 얼마까지 커질 거라고 회사에서 말하냐면요. 이건 진짜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5만 5천 톤. 8년 만에. 880에서 5만 5천. 이건 진짜 이건 회사 측 말대로 만약에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만 가도요. 그럼 얘는 완전히 회사 주가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절대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 이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 때 너무들 많이 공부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꿈의 배터리라 그러잖아요. 전고체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2차 전지 배터리들이 결국 뭐예요?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핸드폰 터져버리고 난리 난 게 그거잖아요. 액체 전해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약점을 얘네가 되게 많이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 하면은 벌써 1년 됐네. 그 인천 청라 거기에서 뭐 전기차 난리 났잖아요. 지하에서. 그래가지고 다 저도 있는 그런 사무실 그런 데 보면은 전기차들 못 세워요. 위에다가. 제일 밑에 층에 다 세우게 하고
왜냐하면 전기차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불내면은 거기 있는 차들 다 물어줘야 된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 액체 전해질의 2차 전지들이. 근데 꿈의 이 배터리라고 하면서 이 전고체 쪽이 이게 못하는 이유는 이게 기술적인 허들들이 있어요. 기술적 허들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못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 이따가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2차 전지 업체가 뭐 어디 있어요? 삼성 SDI, SK온, SK에너지 솔루션 여기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해 낼 거다 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업체가 어디냐면요 1번의 도요타입니다. 근데 1번의 도요타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얘네들이 양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런다면 많은 업체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본다면 대략 2030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면 지금까지 2차 전지 문제점들이 싹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건 그거였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뭐 굳이 뭐 이제 더 나빠질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아웃라인을 알게 되면은 아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점점 대응을 해야겠고 어떤 큰 그림으로 내가 해 나가야겠네, 예를 들어서 딴 걸 하시는 분들은 딴 걸 어떤 식으로 해야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웃라인들이 좀 생기겠죠. 아까 제가 기술적 이 허들이 전고체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용화를 막는 이유가 되는데 계면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는 분도 계신데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런 거 공부시켜주기 때문에. 계면 저항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액체 전해질을 쓰면요. 이 액체 전해질은 빈틈이 없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전극 사이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왔다 갔다를 되게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것도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돼요. 이 고체 전해질 같은 이 고체 전극이라는 게 있는데 고체 전극에 맞닿는 데가 계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계면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마찰 저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면 저항이 일어나 가지고요. 아까 액체 전해질은 이온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효율성이 좋다 그랬죠. 얘는 이 계면 저항 때문에요. 왔다 갔다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고체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걸 쓰면은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한 대가 뭐 6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전하게 만약에 이걸로 해가지고 이 효율로 해서 한다. 그럼 어림 잡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6천만 원짜리 차를요. 여러분들 4억, 5억에 타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타시겠어요? 타실 분 이 세상에 있을까? 4억, 5억이면 여러분들 롤스로이스야. 페라리야.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떤 거 타실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럼 그거 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계면 저항이라는 게 실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황화물의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요 습기에 아주 쥐약입니다. 그래서 생산할 때 습기가 있으면 생산을 못해요. 불량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생산 공정에서 습기를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산 공정에서 습기를 다 제거시키는 그 과정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러면 생산비가요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6천이 4억, 5억짜리 차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국내만 보더라도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쪽 하는 데들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롯데 케미칼, 그리고 해외 쪽으로 봐도 뭐 미쓰비시 금속, 뭐 솔리드 파워 이런 데들 해가지고 전고체 전해질 쪽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액체 전해질의 문제들이, 그래서 2차 전지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다 전고체, 2023년도에 전고체라는 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만 되면 게임 끝납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쪽들은 전부 다 전고체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쪽을 안 하는 업체들은 세계 없어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지금 박 터지는 싸움터예요. 대신 되기만 하면은 그만큼 또 혜택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얘네 같은 경우에 물론 얘네는 한번 주먹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워낙 많이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됐어요. 얘네는 이것만 보시면 안 되죠. 얘네가 상장했을 때 이걸 보셔야죠. 예, 이수화학을 봐야죠. 이수화학의 이 부분에서 얘네들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얘네는 이게 분리돼서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소소한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석 못 하시면은 이제 헷갈리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이 가격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망가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고체 어떤 그런 스토리나 이런 걸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오히려 2차전지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질문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안 무너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의미 있는 상승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신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몇 번 상담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한 번쯤 지켜보시면서 가보시는 건 어떻겠냐. 그렇다고 이게 단기적으로 뭐 아주 멋있지 않을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되게 이쁜 모양이에요. 실은 다 모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뽑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수화학이라든지 얘의 주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일봉 차트로만 보면 이건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켜보시면서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8월 23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토모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2015년도에 설립이 됐죠. 이 회사는 그 홀로토모그래피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세포를 이미징화 시키는 거예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세포의 3차원 홀로그래피 그거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오늘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서 왜냐면 생소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이사가 보면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교수시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사회이사가 보면 파크시스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예사 회사 같진 않다라는 느낌은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살아있는 세포를 워낙은 염색을 해야 돼요. 형광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형광 염색 없이요. 그 세포를 3차원 영상으로 촬영을 해버립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3차원 영상으로 해가지고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석하고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존 방식은요. 우리가 세포 염색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생물 시간에도 그렇고 뭐 세포를 염색해서 뭐 이런 무조건 세포를 분석하려면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세포를 분석할 수 없어요. 세포를 슬라이스로 썰어가지고 그 세포 올려놓고 볼래도 무조건 세포를 염색합니다. 세포 염색을 안 하고는 세포 분석이 안 됩니다. 현재는 거의. 근데 얘네들은 염색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도 염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손상돼요. 머리 여러분들 염색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머리 하시다가 처음으로 염색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 감고 나면은 드라이로 막 이렇게 세팅하려고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상돼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다시 손상된 걸 회복하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막 염색하고 하면 야 쟤네들 저거 머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게 군대 가기 전 친구들 보면 그런 게 염색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저희도 그 당시에 유행해가지고 막 어차피 군대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머리 다 싹 한번 밀면 그러면 새로운 머리 나기 시작하면서 괜찮아진다고. 그러면서 머리 그래 군대 가기 전에 막 염색 막 용감하게 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얘네는 그 염색을 안 합니다. 이 3차원 기술은. 기존 방식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얘네는 아까도 말했지만 3차원으로 촬영을 해서 뽑아내는 기술인데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얘네는 이걸 치료로 쓸 수가 없어요. 치료 목적으로. 염색을 하면 치료 목적으로 손상이 돼서 안 돼요. 세포가. 근데 얘네들의 이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이 기술은요. 염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손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장기간 염색을 안 하고.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CT 있죠, CT. 의료에서 우리 CT 촬영한다 그러잖아요. CT 촬영하면 보면 입체적으로 막 뭐 그 장기가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입체를 장기로 찍는 건지 아세요? 아닙니다. CT 촬영은 여러분들 평면 2D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봐요. 그걸 가지고 뭉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입체거든요. 평면을 여러 각도에서 해서 뭉치면 그게 3D가 되는 거예요. CT의 원리가 이겁니다. 바로 세포의 CT 촬영을 하는 게 이 홀로토모그래피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하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 세포를 쉽게 말하면 여러 각도에서 2D로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D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쪽 관련 특허를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요, 다른 신규 업체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진입장벽도 일단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기술, 그럼 이거를 얘네가 처음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스위스 회사가 만듭니다. 스위스에 얘네 나노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럼 얘네가 더 떠야 되는데 이거 못 뜬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이 나노라이브의 이거는요, 현미경, 이걸 보는 현미경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또 뭐예요? 여러 단계로 너무 이게 많이 나눠져서 사용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거는 나노라이브인데 지금 이거를 점점 앞으로 꽃 피우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토모큐브예요. 특히나 그래서 이 나노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오가노이드라는 거 아세요? 유사장기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이면 진짜 간이 아니라 줄기세포식으로 해가지고 뭐 간과 비슷하게 진짜 만든 유사장기체를 오가노이드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 오가노이드 이런 걸로 분석을 못해요. 근데 얘네 2세대 이 토모큐브 기술은요, 이 오가노이들도 워낙 두꺼워서 이게 촬영이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촬영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석까지 가능해버립니다.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 나노라이브보다요, 이 토모큐브가 훨씬 더 기술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얘네들이 또 잘하는 게 락인 효과를 잘합니다. 이 락인이 뭐예요?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딱 막아버리는 게 락인이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고 뭐 AI를 이용한 이런 분석들까지요, 얘네들은 이 시스템도 이미 갖춰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한번 토모큐브로 딱 얘네 걸 쓰기 시작하면요, 락인을 해버립니다. 이게 또 무서운 부분이에요, 얘네들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앞서간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내년에 3세대 기술이 나와요. 이게 지금 영상 품질이라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세포 상태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 3세대 기술이 지금 얘네가 고객 테스트 중인데요. 이게 이제 고객 테스트를 끝나면 내년에는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토모큐브한테는 지금 숨은 매력일 것 같고요. 얘네들 매출을 보면요, HT라고 다 시작돼요. 얘네들 상품은. 그래서 HT 뭐 EH다, HTX1이다 이런 것들 매출이 얘네는 거의 한 80%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서비스라든지 소모품 매출, 이게 한 20% 정도 되는 건데, 또 얘네들의 매출에요, 여러분들이 토모큐브라는 회사를 잘 못 들어온 이유도 있어요. 왜냐? 얘네 매출의 거의 95% 가까이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국내 매출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히려 해외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얘네들 거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하버드 의대 이런 데 있죠. 미국 MIT 이런 데서 얘네 거 써요. 얘네들이 이 홀로 토모그래픽 기술이라는 게 이 3D 영상 이 기술이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이런 부분 볼만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히 향후에 이 부분이 또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이 오가노이드라는 거, 장기유사체 이런 거 독성 평가할 때, 세포 치료제 할 때 그 품질 개선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얘네들이 이게 3D인데 이게 의학에만 쓰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으로 나가고,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유리기판인 거 아시죠? 얘네가 유리기판 이걸 검사하는 장비 쪽으로 이제 나가요. 그래서 아직들은 얘네들이 보면요, 얘네가 바이오 연구소한테 주로 매출이 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2022년에 19억밖에 매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23년에 보면은 한 35억, 37억, 그리고 작년이 한 60억. 근데 올해가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얘네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뭐 유리기판 이쪽이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얘네가 이쪽에서 수주가 한 15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테스트용에 대한 수주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이쪽이 뚫려버리면 얘네는 회사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모큐브라는 회사 보면 아직 신규 상장 패턴에 들어와 있고 한 상태지만, 지금 이제 조정받고 하고 있는 상태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올해 내년에 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 유리기판, 반도체 산업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근데 반도체 산업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특히 후년에 갈수록 더 괜찮은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토모큐브 하면 이 의료 쪽으로만 봤었거든요. 왜 바이오 연구소 이쪽으로만 들어가서 해외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완전 매출 사이즈가 틀려져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지켜볼 만한 회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토모큐브 갖고 계신 분들 많이는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 질문 주셨었는데 보시면 얘네 올라갈 때 갭이 없어요. 이 갭도 여기서 메꿔버렸죠. 갭이 없다는 건 이외에 이런 회사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조정받고 언제든지 다시 돌려세울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거든요.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 갖고 계신 분은 차라리 좀 이 회사의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지켜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더운 만큼 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시원한 설명 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입추도 이제 지나가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바람은 불 겁니다. 제가 하나 예언해 볼까요? 11월이나 12월 가면요. 올해 여름이 이렇게 더웠나? 할 정도로 되게 추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거는 또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휴가 기간들 될 텐데요. 휴가도 또 잘 보내시고요.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또 투자하시고 그런 재미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